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충격적인 발언. 2. 대한민국 국방력의 마법. 3. 미국은 한국의 발전에 놀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비행시험 성공 등으로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방산업. 중국도 이에 질세라 차세대 전투기 FC-31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세계적인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가 우리 경전투기 FA-50의 유럽 지역 판매를 지원하겠다고서 나섰습니다. 중국은 FA-50의 유럽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돈까지 썼는데 모두 헛돈이 된 셈이지요.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 그룹의 계열시 에어버스 DS의 대표 마이클 쉴호르는 지난달 내안에 FA-50을 포함한 한국 항공기의 서유럽 시장 수출에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동산자원부 장관과 만나 항공우주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쉴호른 대표가 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에서 납품받는 부품도 매년 7천억 원 규모였던 것을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항공업계로서는 대박이 터진 것이지요. 이에 이창양 장관도 쉴호른 대표에게 에어버스의 연구개발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에어버스 그룹은 본거지인 서유럽과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R&D센터를 운영 중이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에어버스의 R&D센터가 들어서면 우리 방산이나 IT, 항공기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고도의 상호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수리용과 헬기 개발 등에 있어서 이뤄지고 있는 에어버스와의 협력을 차세대 항공 분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에어버스가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 및 방산업계를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완제기로 FA-50을 꼽은 것도 최근 폴란드가 FA-50을 48대 한화로 3조 원대에 달하는 물량을 구매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상품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기체를 유럽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그냥 놓칠 리 없는 것이지요. 이는 또한 우리 항공산업이 최근 해외 시장을 노리기 시작한 중국의 항공산업에 비해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 항공사들이 유로버스에 총 292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항공기를 주문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한화로 48조 원에 달하는 규모. 이런 막대한 양의 주문을 한 번에 한 것에 대해 경쟁국인 미국 항공업계 견제나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모두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 분석들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에어버스를 자신들의 항공산업 파트너로 삼기 위함이지요. 다소 의외라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을 개발 중인 것처럼 중국도 자신들의 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선양 FC-31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J-35라는 제식명으로도 불리는 기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FC-31의 개발 파트너 혹은 개발 완료 후 해외 수출 파트너로서 유로버스를 포섭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이란같이 외교 관계상 미국 및 친미, 성향 국가들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이나 이전부터 중국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FC-31 개발 완료 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개도국이라 수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한정적이고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 시장 확장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FC-31 등 자국 항공기 개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장, 특히 많은 돈을 들여 사줄 수 있는 부자 고객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럽 항공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유로버스에 줄을 대고자 대량 주문이란 수단도 동원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유로버스는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FA-50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KF-21 등 우리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고
그것이 중국의 동세대, 동급의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회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로버스는 이전부터 자사 기체에 쓸 부품 구입이나 다른 항공사업 관련 협력 등으로 인해 우리 항공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나 FA-50의 수출 성과 등을 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로버스는 완제기 서유럽 시장 판매 지원이 내한에 따른 단순 공채사가 아니란 걸 입증하듯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인 공군의 기존 훈련기를 대체할 기체로 FA-50 구매를 제안한 겁니다. 원래 에어버스는 스페인에서 훈련기로 쓰던 F5를 신형 전투기 겸 훈련기인 F7를 개발해 대체할 계획이었는데요. 스페인 정부도 이 기체의 개발에 나섰지만 이미 참여 중이던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피카즈와 병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흐지부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어버스 측에서 내세운 것이 FA-50, 즉 처음부터 돈 들여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우리 거 사서 써보는 게 어떠냐고 스페인 측에 추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다룬 스페인 현지 매체 기사의 제목부터 아디우스 F2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현지 분위기는 FA-50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에 스페인에서 자국에서 쓰던 F5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대형 수송기 A400M을 우리의 KT-1, T-50과 교환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에 우리 기체를 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로버스에서 멍석까지 깔아줬으니 FA-50의 스페인 수출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스페인처럼 기존 구형 항공기를 대체할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체를 처음부터 연구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나라는 유럽을 포함해 여러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에 FA-50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을 향한 수출길도 따라서 열릴 가능성이 크지요. 그것도 유로버스라는 모두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말입니다. 유로버스라는 든든한 파트너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FA-50의 자체적인 성능이 개량되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수출에 있어 청신호가 되어줄 것인데요. 특히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과 그에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단순한 훈련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미사일보다 3배가량 빠른 해당 미사일은 본래 지대함 미사일, 즉 지상에서 해상에 있는 적 선박이나 표적 등을 타격할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해상은 물론 지상에 있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즉 이는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핵심 기술은 물론 기본 설계도 마친 이 미사일은 현재 시제품을 통한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FA-50에 장착해 차후 비행 시험도 할 계획입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FA-50의 활용 범위는 기존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존에는 단순 근접 지원 항공 능력밖에 없어 훈련기 등 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순항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경공격기가 되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은 또한 KF-21에 사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1,900여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개발뿐 아니라 전투기에 탑재되거나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개발에도 힘을 쏟는 것은 처우 기체의 다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앞서 말한 것과 같이 FA-50에 신형 국산 순항 미사일 장착 시 단순 훈련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격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해당 미사일 개발에 대해 다룬 일본 군사 매체의 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매체는 이 미사일이 FA-50만이 아니라 KF-21에도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의 개발이 한 기체만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체들의 활용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요.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한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FA-50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FA-50의 해외 수출은 탄탄대로에 오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훈련기 용도로 사용하다가도 유사시 즉시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기체라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FA50은 여러 국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FA50의 개발사인 카이가 이집트의 국영회사 아랍산업화기구와 FA50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자국의 훈련기와 전투기 교체를 위해 카이 측에서 제안한 FA50과 T50 수출 및 공동 생산에 응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협약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 측은 인접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FA50 등 전투기 수출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집트는 해당 지역권 최대 군사 강국 중 하나이자 중동과 아프리카의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이는 해당 지역권의 FA50 판로가 확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로버스의 협력에 향후 탑재될 순항 미사일의 순조로운 개발까지 FA50의 앞날은 탄탄대로나 마찬가지. 이것이 현재 개발 중인 KF-21의 밝은 앞길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다크호스를 넘어 최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K방산을 향한 세계 외신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 23일 미국 CNN은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탱크, 굉음을 발산하는 포탄 뼛속까지 흔들다, 이것이 한국이 무기를 파는 방식이라는 기사에서 한국 방산세 일지에 대해 조명하였는데요.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국,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국을 제쳐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1953년 전투를 중단시킨 문서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자국의 국방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기 시작했고, 오늘날 한국 방산업체들이 제작하고 있는 장갑 차량과 다른 군사 장비들을 포함한 현대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 무기체계의 산실인 창원에서는 첨단 로봇 시스템으로 K9 자주포를 3일에 한 대꼴로 생산한다. 로봇과 인간의 조합은 7개의 스테이션 조립 라인에서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47톤의 강철, 기계, 전자제품을 조립할 수 있게 된다. 한화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100분의 1mm의 정확도로 작업을 진행한다. 로봇들이 이를 완성하면 이제 직원들의 차례로 맞춤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같은 북부 기후로 가는 차량들엔 히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인도나 이집트와 같은 더운 곳을 위해선 에어컨을 달 수도 있다. 특히 잭 와틀링 런던 왕립연합연구소 지상전 선임연구원은 한국을 완벽한 시험장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은 겨울에는 꽁꽁 얼고 여름은 섭씨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다양한 계절을 갖고 있고, 거기다 평지와 산악 지형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것은 외국인 구매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K9-4가 시험되는 곳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현대로템 공장에는 K2 전차 생산이 제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에게는 미국도 갖지 못한 무기 스펙트럼이 있다. 휴전 중이기에 산업 이윤과 상관없이 군사적 목표를 갖고 제작을 해왔다. 폴란드에 한 달여 만에 12대의 전차를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모든 무기를 만들지는 않는다. 창원 공장에서 3일에 1대씩 전차 및 자주포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울 지경이네요. 역시 국가번호 +82의 클래스. 미국 정치 싱크탱크 폴리티코는 지난 1일 한국은 세계 방위산업의 메이저로 부상해 미국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빠른 무기 인도에 더욱 놀라워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한국의 빠른 납기는 전 세계 국가가 한국 무기를 찾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 삼성 장군은 폴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한국의 역량을 잘 표현했습니다. 오늘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새로운 무기 도입을 위한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떤 무기 체계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기 천문은 상당히 발전된 미사일 발사 시스템으로 특히 정확도와 사거리에서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폴란드군은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인한 매우 유명한 하이마즈와 같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천무를 288대 도입하기로 한 거며, 어떻게 이 무기 체계를 사용하실 건가요? 지금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도입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래의 계획은 다연장 로켓포 500대 이상의 도입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이마즈의 생산 능력 차질로 인해 폴란드는 500대 분량 일부를 한국과의 거래로 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변함없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50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방식은 정밀 타격에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타겟이 되는 범위는 80km에서 거의 300km의 사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군이 추가로 도입해야 할 무기 리스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구매해야 할 품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얻은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는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장거리의 사정거리요. 이번에 도입한 천무 발사 시스템과 같이 자주포는 적에 대한 명령 통제 센터를 갖게 해줍니다. 세계 2차 대전과 달리 우리는 많은 미사일들이 발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무는 매우 뛰어난 정밀 타격이 가능하여 겨우 몇 미터의 오차 범위밖에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실제로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왜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한국은 매우 훌륭하고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나토 표준에도 부합하는 무기를 만듭니다.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첫 번째 이유는 그러하고 두 번째는 바로 납기시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무기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기에서부터 첫 도입 때까지 특히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이 걸리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최근 도입한 전차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폴란드군이 그 전차의 사용법에 관한 훈련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언제쯤이면 이 나라에 도착할까요? 현재 K2 블랙팬서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오늘 10대의 첫 전차 도입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올해 내로 폴란드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9 자주포 24대 역시 곧 도입이 완료될 것입니다. K2 전차는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함께 주력 전차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전차의 성능은 다르기 때문에 두 전차 각각 다른 타입의 대대에서 사용될 것이고요. 그럼 두 전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히 전차의 총 중량에서 차이가 있죠. 에이브람스 전차가 더 무거운데요. K2 전차는 중량이 가벼운 덕분에 다른 지역에도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뜻은 지형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 어떤 지형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 진흙이나 호수 또는 강이 있다면 그곳을 지나갈 때 보다 더 가벼운 중량의 전차들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무거운 중량의 전차들은 단단한 지형에서 사용할 수 있죠. 물론 전략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겠지만요. 한편 개발 이후 첫 해외 수출이 확정된 K2 흑표 전차는 그동안 난제로 꼽혀왔던 변속기 국산화의 시험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통과해 K2용 100% 국산 파워팩 개발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엄동환 방사청장은 4차 행사를 앞두고 변속기 개발업체인 S&T 중공업이 업체평가에서 320사이클에 대해 특별한 무리 없이 잘 진행 완료하였고 추후 기품원과 국과연이 꼼꼼히 살펴 품질 보증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320사이클이란 320시간 동안 시속 30km의 속도로 총 9,600km를 고장 없이 주행하는 성능 테스트인데요. S&T의 EST15K 변속기는 지난 2차 시험 평가 중 7,110km에서 고장이 나 도입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사실 7,000km 무고장 운행 가능한 변속기 개발도 나름의 성과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의 실패를 딛고 결국 국방부 기준인 9,600km 무고장 주행에 성공한 것이죠. 9,600km 기준이란 도다로 폐기한다는 게 다시 참정비를 받아야 하는 기점을 뜻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1,500마력 엔진 그리고 S&T 중공업이 개발한 변속기를 탑재하고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에 STX 엔진이 개발한 1,000마력 엔진과 S&T 중공업이 개발한 변속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되어 미국 독일에 이은 전 세계 세 번째 궤도 차량 파워팩을 자체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S&T 변속기 개발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던 터라 일각에서는 곱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존재하지만 사실 1,500마력 엔진 변속기 개발에서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일 뿐 이미 K9 자주포 1,000마력 엔진 변속기는 1999년에 국산화에 성공하여
K9가 전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였습니다. 이 자동 변속기는 현재 체계 업체인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에도 탑재됐죠. 특히 이번에 개발한 케이트 전차용 1500마력 6단 자동 변속기에는 핵심 기술인 변속 제어 장치 TQU, 정유압 조향 장치 수요, 유체 감속기, 제동 장치 등 그동안 일부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부품들을 100% 완전 국산화에 성공하였는데요. 물론 의심해보고 검증해보고 평가해봐야겠지만 무분별한 억측과 억가로 열심히 국산화에 착수한 우리 기업들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파워팩이 없어서 전차 생산을 못하고 있는 튀르키예가 이러한 우리의 성공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의 DV27K 엔진과 EST15K 변속기 조합에 국산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성능에 대한 입증도 어느 정도 되었다는 평가인데요. 지난달 이스마일 데미르 이즈메일 데미르 튀르키예 국방산업부 SSB 국장은 한국에서 튀르키예로 파워팩이 인도돼 BMC가 개발한 알타이 전차 해장차 테스트가 시작됐다며 조만간 공급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알타이 탱크의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초 BMC는 독일산 파워팩 도입을 추진했으나 독일 정부가 튀르키예 무기 수출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는데요. 터키 정부는 이후 자체 개발이나 제3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방안도 모색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고 결국 이번에도 한국의 도움을 받아 전차 생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기술이라는 것이 이전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생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긴 그랬으면 러시아 기술 훔쳐온 중국의 국방력이 그 모양 그 꼴이진 않았겠죠. 실적용과 실생산이 곧 기술력인 듯합니다. 한편 파워팩 국산화를 통해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 차량 원전품 수출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는 각각 엔진과 변속기에서 독일제를 사용해왔기에 독일 정부의 무기금 수조치에 따라 수출이 판가름 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집트,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들 수출에 발목이 잡히던 문제가 국산 파워팩으로 인해 말끔히 해소가 된 것이죠. 역시 이래나 저래나 기술은 무조건 있고 보는 게 맞다. 한편 한국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차세대 보병 장갑차의 호주 도입 사업에서 우선 사업 협상자가 지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은 9월이었으나 내년으로 연기가 확정적이고 거기다가 도입 수량마저 축소 수정되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업체나 기체의 문제가 아닌 호주 내부의 정치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호주 매체 AFR에 따르면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프로그램이 450대에서 300대 도입으로 축소되었고 이에 라인메탈과 한화디펜스는 축소된 차량에 대한 다른 입찰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선거를 통해 집권 여당이 자유당에서 노동당으로 바뀌면서 국방 예산 감축 관련 새로운 호주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가 완성되는 시점인 내년 3월로 발표가 연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야당이 된 호주 자유당은 집권당인 노동당이 1938년 이후 집권 때마다 국방 예산을 역대급으로 삭감했고 이번에도 그런 문제의 일환이라고 질타하였습니다. 당연히 호주의 네티즌들은 난리 났습니다. 연기도 속 터지는데 축소라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네티즌들은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노동당의 예산 감축을 위한 국방 검토와 내년 3월로 연기된 사안이 한화 디펜스에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화와 경쟁하고 있는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보다 레드백이 가격 경쟁력에서 더 뛰어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네요. 특히 호주 육군의 자체적 평가를 거친 후 내부에서는 레드백을 선호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 파이낸셜 리뷰에 따르면 한화의 레드백이 테스트에서 예상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보인 후 육군 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드백은 더 저렴하기까지 하지만 라인메탈 링스도 몇 가지 유리한 측면도 있긴 하다고 하였습니다. 호주 밀리터리 팬들은 한편 지난 11월 9일 중국 방산 전시회에서 중국의 차세대 전투 보병 장갑차가 공개되었는데요. 그 형상이 마치 링스와 레드백을 반반 섞어놓은 듯 하였는데 기술력 측면에서 급조한 티가 팍팍 나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형 VN20의 스펙이야 뭐 30mm 자동폰이 반응 장갑이니 적혀 있었지만 어차피 카탈로그일 뿐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외형부터 보자면
마치 레드백과 링스를 섞어놓은 끔찍한 혼종스러웠습니다. 포탑은 레드백, 차체 전면 및 후면은 링스, 반응 장갑은 레드백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링스의 보기륜에 레드백에 고무 궤도를 적용한 모습이 웃겼습니다. 중국제 고무 궤도를 새롭게 선보였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고무 궤도를 사용했으면서 서스펜션은 이전 모델인 VT4의 토션바 서스펜션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고무 궤도의 장점은 주행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는데요. 철제 궤도 대비 50% 이상 경량화되며 궤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70% 감소시켜주어 정숙한 주행과 기동 성능 향상, 내구성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고무 궤도와 어울리지 않는 토션바를 장착하였는데 토션바는 무겁고 차량 하부 공간의 활용성을 크게 차지하며 소음과 진동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한국의 궤도용 차량에는 유기압 현수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죠. 즉 중국은 어울리지 않는 두 개를 혼종해 달았는데 아마 레드백을 따라서 고무 궤도를 달아보고 싶고 또 유기압 현수 장치는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설계 미스는 바로 또 다른 문제점으로 드러나는데요. 레드백은 완전 무장 보병의 탑승이 9명까지 가능한 반면 중국의 VN20은 6명밖에 탑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체 사이즈는 서방식 장갑차와 동일하게 제작하였음에도 내부 설계 결함, 엔진 대형화, 토션바 장착 한계로 실내 공간의 여유가 없이 개발된 것이죠. 다 떠나서 무엇보다 후방이 가관인데 레드백과 링스는 후방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장갑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중국은 허접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문제를 보완하려고 7.62mm 기관총을 특이하게 후면에 달았는데 미관만 해치고 도대체 뭔 생각으로 가져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